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시성을 가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계획을 세우고 기술자와 인부들을 모은 후에 대역사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생활 한 달여 만에 남편이 만리장성을 쌓는 부역장에 징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징용이 되면 그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안부 정도는 인편을 통해서 알 수야 있었겠지만 부역장에 한번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신혼부부는 생이별하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부인은 아직 아이도 없는 터이라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혼을 하든지 다른 방도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어서 딴 마음은 전혀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부역장에 보낸 여인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외딴 집에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찾아들었습니다. 남편의 나이쯤 되는 남자는 쌀인문을 들어서더니 갈 길은 먼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 근처에 인가라고는 이 집밖에 없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부인은 혼자 살기 때문에 과객을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했지만 남자가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남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보아하니 이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듯한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여인은 숨길 것도 없고 해서 남편이 부역하게 된 그동안의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노골적인 수작을 걸었고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여인과 신랑이가 거듭되자 더욱 안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돌아올 수도 없는 남편을 생각해서 정조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는 너무 젊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멀리 도망가서 행복하게 같이 삽시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고 하여도 남편이 있는 몸을 어찌 탐하려 하시나이까. 채통을 지키세요. 하지만 아내의 말도 들은 채 만체하더니 다짜고짜 저돌적으로 달려들었고 깊은 야밤에 인적이 없는 이 외딴 집에서 여인 혼자서 절개를 지키겠다고 저항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일단 사내의 뜻을 받아들여 몸을 허락하겠다고 말한 뒤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귀가 번쩍 뜨인 사내는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라도 함께 산 부부간의 의리가 있으니 부역장에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냥 당신을 따라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새로 지은 남편의 옷을 한 벌 싸드릴 테니 날이 밝는 대로 제 남편을 찾아가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그 증표로 글 한 장만 받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어차피 살아서 만나기 힘든 남편에게 수의를 마련해주는 기분으로 옷이라도 한 벌 지어 입히고 나면 당신을 따라 나선다고 해도 마음이 좀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는 평생을 당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먼저 해주신다면 제 몸을 허락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욕정을 채운 후 남자는 골아 떨어지게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아침이 되어서야 여인이 흔드는 소리에 단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고운 얼굴에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니 잠결에 보아도 양귀비와 같았습니다. 저런 미인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다는 황홀감에 빠져서 간밤의 피로도 잊고 벌떡 일어나서 어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길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보는 앞에서 장롱 속의 새 옷 한 벌을 꺼내 보자기에 싸더니 괴나리 보찜에 챙겼습니다. 사내는 이제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심부름을 마치고 와서 평생을 해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며칠 후 사내는 드디어 부역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관리에게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사내는 감독관에게 새 옷만 갈아입히고 글 한 장만 받아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옷을 갈아입히려면 공사장 밖으로 나와야 가능합니다. 그럼 공사에 차질이 생겨 모든 작업을 멈추어야 하는데 당신이 책임지겠소? 감독관의 말을 들은 사내는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리, 잠시만 그 남자를 보면 되는데 어찌 다른 방도는 없을까요? 사내는 여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빨리 전해주고 가야겠다는 마음만 앞서 다시 사정 이야기를 부탁했습니다. 감독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대신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잠시 일을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독관의 말에 사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는 감독관을 따라 공사장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인의 남편을 만난 사내는 관리가 시킨 대로 말하고 그에게 옷 보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옷 갈아입고 편지 한 장 써서 빨리 돌아오시오. 말을 마친 사내는 별 생각 없이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자기를 펼치자 옷 속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내 해옥입니다. 당신을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옷을 전한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런 연유로 외간 남자와 하룻밤 같이 자게 된 것을 두고 평생 허물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시면 이 옷을 갈아입는 즉시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시고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허물을 탓하려거든 그 남자와 다시 교대해서 공사장 안으로 도로 들어가십시오. 아내는 자신을 부역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다고 말한 것이었으니 남편은 당연히 집으로 가는 게 옳은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즉시 옷을 갈아입고 부역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감독관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저와 교대한 남자는 왜 안 오는 거요? 빨리 불러주시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 남자는 당신과 교대했다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소. 그리고 여기 들어온 이상 다른 사람과 교대하기 전에는 절대 돌아갈 수 없소. 그렇게 아시고 하던 일 빨리 하시오. 사내는 그제서야 아내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부역장을 나온 남편은 그 이후
아내와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먼 옛날 영천 어느 마을에 나라에서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전국에서 과거를 실시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이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천의 한 선비는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며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상아빛 연적을 싸서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며칠을 걸어 경상도 땅의 끝자락 추풍령 아래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아직 해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주모가 쉬어가라고 권하였으나 마음이 급했던 선비는 이를 뿌리치고 혼자서 추풍령을 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등성 위에 오르자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내 비까지 쏟아지자 선비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었습니다. 정신을 잃을 듯 방황하던 중 멀리 가물가물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마음에 선비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웅장한 고택의 사랑채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하룻밤 처마 끝에서라도 비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으려던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소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선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인에게 애원하였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디 잠시만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승낙하며 선비를 사랑채로 안내하였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진수성찬을 차려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시장하실 테니 조촐한 음식이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이 무슨 황송한 말씀입니까? 제 생에 이런 진수성찬은 처음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선비는 걸신이 든 듯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여인은 묘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여인은 숭늉을 떠가지고 왔고 선비는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있던가. 여인은 단정하면서도 요염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선비에게 편히 쉬라고만 한 뒤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삼경이 되었을 때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아픈 척하며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습니다. 놀란 여인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선비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깊은 산 중에서 갑자기 체한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워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서 약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제 등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여인은 난처한 기색을 보였지만 선비의 당당한 풍채와 준수한 얼굴을 보며 은근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선비의 등을 두드려주기 시작했고 선비는 이때다 싶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돌아서 여인을 덥석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인을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여인은 당황하며 몸을 빼려 하면서도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중인 몸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여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과거에 반드시 급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자의 약속은 하늘도 가릅니다. 만약 제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제 목숨을 앗아가도 좋습니다. 선비는 개나리봇짐에서 연적을 꺼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정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를 거절하며 애원했습니다. 이것 없이 선비님은 과거를 어떻게 치르시겠습니까? 부디 가져가시고 약속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만약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죽어서 여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인께선 무슨 그런 방정맞은 말씀을 하십니까? 선비는 웃으며 여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자 선비는 한양으로 향했고, 그러나 과거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낙방을 하고 이를 상심하여 죽어버릴까 생각했지만 문득 추풍령에서 만난 여인이 생각이 나서 10년이 걸리더라도 꼭 급제를 하여 돌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우선 먹고 살아야 했기에 염치불구하고 어느 대갓집 청지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대감마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었고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마침 과거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번 과거에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 급제를 하여 지방의 수령으로 금이환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이 맞이하여 준 마을 사람들의 주선으로 참한 색시를 얻어 아들까지 낳아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관하로 향하는 선비 앞에 호련히 한 여인이 나타나 잔뜩 녹이 띈 얼굴로 선비를 노려보자 누구신데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요? 떨리는 목소리로 선비가 묻자 나리, 진정 저를 모르시나이까? 그럼 이것을 보시오. 하며 여인은 상아빛 그 연적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선비는 지난 추풍령에서 만난 여인임을 직감하였습니다. 오늘 밤 동네 밖 고목나무 앞으로 나오시오. 만일 안 나오시면 내가 집으로 쳐들어갈 것이오. 여인은 이 한마디를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비는 불안한 심정으로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동네 밖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여 보니 여인은 벌써 와서 기다린 듯 선비를 보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여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빛도 없는 깊은 산속으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지금 어디까지 가시오? 내 잠시 할 말이 있으니 걸음을 좀 멈추시오. 하지만 여인은 들은 채만 채 계속 걷기만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꼬리가 9 달린 여우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는 뒤도 까무려쳤고 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선비가 살려달라는 소리에 여우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믿고 몸을 허락하였습니다. 과거 급제만 하면 분명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먼 산만 바라보며 당신을 그리워하였지만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신만 믿고 기다리다 지쳐서 목을 메어 죽은 뒤 원한 맺힌 혼이 갈 곳이 없어 헤매다 이렇게 여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원한을 풀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선비는 바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부인,
용서하십시오. 그동안 나라 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 얘가 잠시 그대를 잊었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의 원한이 풀린다면 기어이 그리하리다. 선비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신의 잘못으로 한 여인을 죽게 만들었으니 죗값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여우는 선비의 목을 물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이곳을 한마는 여우의 혼이 서려 있다고 하여 홍골이라 불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